일부러 어리석은 척하기가 나랑 비슷하네. 중국 공산당은 최소한 앞으로도 100년 이상은 더 통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시즌2 27번째 책 3부가 시작됐습니다. 27번째 책은 저희가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On China 네. 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중국 이야기로 지난주에 끝나지 못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하면 우리 정민이는 누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중국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뭐 누구 있어요? 중국 관우장비 유비? 그냥 삼국지. 삼국지. 네, 역시. 삼국지 생각나고 공자 맹자. 공자맹자. 네. 그 정도? 그 정도. 많이 생각났죠? 뭐 그 정도면. 그 현대사에서는 여튼 뭐 모택동, 네. 마오쩌둥, 등소평, 덩샤오핑. 아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등소평이랑 덩샤오핑이랑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오쩌둥이랑 모택동. 모택동. 응. 그러니까 그게 뭔가 다른 인물 같달까? 한자로 쓸 때 이제 뭐 모택동이고 그렇죠. 뭐 등소평이고 그렇고 이걸 이제 중국식으로 읽으면 마오쩌둥, 덩샤오핑, 네네. 습근평? 그렇죠. 맞죠? 지금 시진핑은 오. 한자로 하면 습근평이죠. 네. 근데 이제 중국 뭐 그 발음을 최대한 이제 우리가 살려주는 게 우리 뭐 나름의 원칙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제 시진핑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홍장, 이홍장 이렇게 발음 막 뒤섞여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발음 표기 원칙상으로는 그 중국 20세기에 신의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신의 혁명 이전 사람들은 그냥 한자말, 우리말 한자말로 발음하고 그 이후에 인명지명은 현지음대로 하자. 뭐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원칙은 지키지 어.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섞어 쓰고 있죠. 네. 지금. 여튼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마오쩌둥 하면은 가장 뭔가 중국의 아버지. 아 맞습니다. 네. 오. 지폐에도 나와 있고. 맞아요. 맞을걸요 아마? 집회에 네, 나온 그거- 것 같은데.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고 보니 이분들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중국의 네. 가장 이제 중국의 거의 뭐 한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두 명의 인물하면 한 명은 공자, 한 명은 마오쩌둥이다. 이럴 정도로 그 마오가 끼친 영향이라는 것들은 워낙 깊고 넓어가지고 네. 뭐 사실 지금 말씀대로 그냥 20세기의 중국 그리고 21세기의 지금 중국을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오이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네,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마오의 사상, 마오쩌둥의 사상. 레이니즘처럼? 모 사상이죠. 뭐 했습니다. 일일 삼강 해야지 우리. 일일 네. 삼마오. 옛날에 한참 뭐 중국 문화혁명하고 이럴 때도 다 마오쩌둥의 사상을.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처럼 아예 마오가 그 정도 반열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마오의 사상을 당시 1968년 지금 말씀대로 68 혁명에 참여했던 서양의 대학생들이 특히나 숭배해가지고 이 사상대로 살아가자. 서양의 젊은이들이 네, 특히나 좋아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 1966년부터 문화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 문화혁명이 뭐냐면 그 캐치프레이즈가 조반유리예요. 조반유리. 조반유리. 조반이란 건 뭐냐면 모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쿠데타, 모반. 우리가 아래 사람, 위 사람을 하극상 뭐 이런 거 다 네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반유리. 모든 쿠데타는 유리, 이유가 있다. 정당하다는 거죠. 유리. 예, 이유가 있다 이거죠. 있을 유자, 이칠 이자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문가라든지 지식인들 앞에 사람들이 좀 흔히 말하는 좀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흔한 말로 좀 꼴린다 이런 말 들잖아요. 네네네. 아니다. 지식인과 전문가를 타도하고 농부와 학생과 땀 흘리는 사람들이 주인이 돼야 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이런 기존의 부르주아 관념에 오염된 저런 사람들 갖고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 기존의 모든 관습과 전통과 제도와 이런 유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이끌자 이러니까 당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열망을 했던 어떤 혁명을 꿈꿨던 학생들에게는 막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마오이즘 비슷하게 또 네. 그 사과이즘이 있잖아요. 애플리즘. 애플리즘. 이제 더 이상 무슨 비타민이라든지
뭐 크릴 오일 이런 거에 이제 속지 말고. 사실은 근데 식품으로 섭취할 때가 제일 흡수율이 좋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순수 사과즙 이런 네. 걸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하자는 사과이즘, 애플이즘. 네. 애플이즘의 가장 또 핵심이라고 한다면 영주 은하수 사과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청정 지역에서 자란 사과만 가지고 네. 다른 불순물 전혀 넣지 않고요. 사과를 착즙한 그런 그렇습니다. 건강한 음료입니다. 네, 영주 은하수 사과즙, 순수 사과즙. 이외에도 블루베리즙이죠? 네, 그리고 석류즙. 석류즙이 있습니다. 그냥 짜서 다른 거 뭐 늘 기계가 없대요. 오로지 그냥 사과만 짜서 네. 그 즙을 여러분의 집까지 배달해 드리는 영주 은하수 순수 사과즙, 영주 은하수 사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란에도 들어가시면 영주 은하수 사과 링크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주 은하수 순수 사과즙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헨리 키신저가 네. 본 중국의 지도자들 네. 이야기 사람 중심으로 한번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구부터 역시 뭐 마오부터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마오쩌둥 관련해 가지고 결국 가장 이 책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의 중국을 알려면 네. 또 이 중국을 현대 중국을 만든 사람, 결국 만든 사람의 어떤 의도나 사상이란 것들이 결국 후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또 움직이고 새로운 걸 만들어도 그 흔히 우리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라고 하듯이 네. 그 틀에서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나 그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특히 바로 그런 마오의 어떤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많이 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오쩌둥이 가장 이 책에서 보면 숭배했던 인물이 진시황제, 시황제로 나오는데 시진핑을 지금 서방 언론에서는 제2의 시황제다, C라고 같은 시진핑, 진시황제 C, XI 해가지고 같이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등소평이 나름 그 중국 지도부의 권력 어떤 선거 절차에 관해 가지고 그 어떤 프로세스를 짜놨는데 그걸 지금 다 뒤엎어버리고 헌법까지 바꿨죠. 당 여러 가지 규약을 네.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진핑은 지금까지는 보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규약을 개정했단 말이죠. 중국도 선거로 뽑아요? 누구를? 이런 대표를? 최고 지도자를 네. 선거 형식을 선거죠. 네. 예, 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중앙으로 맞습니다. 올려보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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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뽑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네. 모인 사람들 대표들이 또 다시 이제 그 중에 네, 네. 뭐 정치 상무위원이나 이런 저 사람들 전인대에서 그렇게 뽑습니다. 정치국 네. 상무위원을 뽑고, 거기서 이제 결국 아까 말씀대로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서열 1위가 결국 중국의 국가 주석 겸 당 총서기 겸 그리고 당 군사위원회 주석 이렇게 세 가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제 네.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임기라는 게 사실상 뭐 큰 의미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최고 지도자의 우리가 권력이 이양된다든지 승계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따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다음에는. 네. 그래서 등사오평 같은 경우가 자꾸 덩샤오핑. 등소평 막 등소평으로 통해가지고 그 등소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미리 이제 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자, 요 정도 되면 이 지도자가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인대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전국 인민대표 회의가.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기를 한 1인자가 10년을 가져가는데 10년. 근데 그 5년쯤 될 때 차기 지도자가 사실상 이제 낙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5년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2인자한테 권력이 좀 몰리기도 하고 그렇겠죠. 또 업무가 몰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견제를 받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왔단 말이죠. 지금 네. 이제 그 등소평이 죽기 전에 결국 이제 실제로 후진타오까지 등소평이 낙점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래서 등소평은 처음에 이제 자기가 그 호요방이라는 사람과 호요방을 내세웠다가 이 사람이 86년 1월에 실각을 했나요? 그 실각을 시키고 네. 조자양, 짜오즈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시켰는데 네. 그 89년 육사 때 이제 물러나게 하고 상하이에 있던 아주 무명의 그 강택민이라고 하죠. 장쩌민을 강택민. 발탁을 했고 네. 그 장쩌민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를 발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까지 하고 등소평은 97년에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자기 죽고 나서 2012년까지 할 사람을 다 지정해놨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한 10년 정도 하고
임기 중반에 다음 이제 지도자가 대충 모습을 드러내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그것들을 또 시진핑이 깨버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진핑은 2012년에 이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2012년 그 10월인가 11월 선출됐으니까 거의 10년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22년 5년 전, 그러니까 2017년에 이게 드러났어야 된단 말이죠. 이인자가? 다음 세대들이 그렇죠. 근데요? 안 드러났죠. 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계속 하게. 그렇죠. 임기 개정에 바꿔버렸죠.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안 드러나 버린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끝에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가 얘기 잡음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시진핑 권력 잡고. 네, 대표적으로 그 2012년 1월부터 2012년 한 4월까지 3개월간 중국 지도부에서 일각에서는 쿠데타까지 일어났다. 그건 정확히 확인이 안 됐지만 그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2014년에 당시 이제 보시라이 사건이라고 맞아. 중국 충칭시 그 서기를 했던 보시라이가 감옥에 가면서 보시라이를 둘러쌌던 사인방이 있거든요. 신사인방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기소가 되고 제목이 나오는데 그 제목에 보면 뭔가 상당히 국가 어떤 권력에 쿠데타적인. 그것과 관련된 제목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건 뭐 중국은 우리가 사실 그 정보의 개방이라는 게 잘 없으니까 짐작만 하는데 그 한 두세 달 사이에 정말 이건 뭐 소설보다 더 극적이고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약점을 가지고 들이미니까 또 상대 쪽에서 다른 약점을 가지고 들이밀고 그런 와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결국은 그 어부지리를 시진핑이 차지했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서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나중에 동기어진을 하게 되고 최후의 승자가 이제 시진핑이 되었다. 중국에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크게 지금 현재 중국에 움직이는 세력을 네. 3대 세력으로 보거든요. 태자당, 그렇습니다. 상하이방.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알아? 중국 알고 있어야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란 말이에요. 태자당. 네. 태자당 여기가 그러면 시진핑을 네, 맞습니다. 저기 지지하는 당이에요. 여기가 이제 원래 중국 처음 건국할 때 그 파운더들 그 그룹들 애들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막 우리 치면 뭐 2세, 3세 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태자당. 그렇죠. 황태자들의 황태자들이다. 그렇죠. 당. 그리고 그래서 상하이 금수저죠. 네. 금수저들이고 상하이방이 뭐죠? 그 상하이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년 육사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네. 등소평이 좌우지양, 조자양 등 이런 세력들을 제거를 하고 상하이에서 나름 수습을 잘했던 장쩌민을 벌탁을 시켰어요. 네. 근데 장쩌민 입장에서는 상하이에서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나 또 장쩌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버지라든지 자기 계열들이 어떤 중국 혁명의 정통하고는 좀 거리가 머니까. 있단 말이죠. 네. 그 상태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중앙에서 얼마나 많은 견제와 또 이게 질시와 멸시. 그렇죠.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결국 상하이에서 주로 근무했던 자신의 인맥들을 많이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뭐 우방거라든지 사업가 중심 뭐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겠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업 쪽에 다 관시를 네.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것들이 엄청난 경제 본래 이제 상하이는 경제의 상하이고 그렇죠. 베이징은 정치의 정치고, 베이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권력을 잡아가면서 이제 당시 이제 그 베이징 시장이었던 네. 그 이제 진시동 그쪽 계열을 또 처단해내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상하이 방에서 같이 활약을 했던 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거 발탁을 시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지금 말씀드린 세력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게 이제 상하이 방이고 네. 세 세력 중에 또 하나의 마지막 축이 공청단이라고 하죠. 공청단.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 그룹에 들어갈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결국 중국 공산당의 이제 그 당원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활약을 펼치게 되는 거죠. 흔히 네. 말하는 여기는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출신 성분에 있어가지고 태자당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 대신 흔히 말하는 신진세력 같은 느낌. 신진세력인데 머리가 좀 좋은 그러니까 일종의 일종 관료 그룹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리커창이 쪽 아닙니까? 바로 그 리크창이라든지 후진타오가 바로 그 공청단 후진타오도. 네. 그래서 그 세력 삼각 그룹들이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치열한 권력 투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제 외부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 우리도 네, 그렇게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또 그쪽도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네. 이게 무조건 뭐
여기 있으니까 다 똑같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 방에 있으면서 또 태자당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태자당에 있으면서 뭐 공청당하고 관계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 그 그룹들에서 이제 어떤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세력으로 친자하면 요 세 가지 어떤 큰 줄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시진핑 같은 경우는 태자당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시진핑은 사실 태자당 내에서도 네. 요즘 아예 그 한자 말로 섭가군이라고 하는데 네. 시진핑 성이 섭씨잖아요. 네. 그 섭씨 집안군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이제 자기 이제 세력들이 하나의 어떤 팝을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네, 그 네. 대표인 사람이 이제 그 왕치산이라고. 왕치산? 네. 왕치산도 한참 뉴스 많이 나왔던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리가 좀 있었죠, 이 사람이. 그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여배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의 최고 정상급 여배우와 어떤 연문설이 많이 돌았죠. 판빙빙. 오, 판빙빙의 판빙빙. 그인 거예요? 그 2인자? 중국에서 뭐 2인자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말하는? 좀 돌아 가지고 이제 이쪽 그 예를 들어 시진핑을 네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비판한 세력 쪽에서 이제 그때 판빙빙이 갑자기 넉 달간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많은 약점을 캐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쫙 한번 다 조사를 했다. 그 과정 속에도 또 이제 서로 이제 견제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네, 이제 네. 큰 흐름에서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세력이 세 있다. 세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중국 국민들은 시진핑에 대한 지지도가 그래도 꽤 높은가 봐요. 시진핑에 대한 네.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독재라면은 독재인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거의 뭐 원래 뭐 계속 독재인데 공산당. 그건 일당 독재죠. 그렇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10년 이상이나 자기가 이제 계속 이 대표 자리를 하려고 하면은 근데 뭐 대체로 시진핑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지지는 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랄까 이게 전 세계에서 좀 다시 한번 중국이 좀 1등 국가처럼 이렇게 가는데 좀 네. 파워를 많이 좀 보여주는데 시진핑이 좀 적합하다? 뭐 그런 얘기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 우리가 이제 뭐 마오쩌둥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만 네. 그 마오쩌둥이 결국은 1949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오쩌둥이 결국 중국을 떨치고 일어서게 했다. 지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아편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웅크러들고 계속해서 당하기만 했던 중국을 야 이제 나 다시 일어날 거야 해가지고 딱 그 웅크림을 떨치고 일어서게 했다 이거죠. 마오쩌둥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소평은 뭐냐? 그 떨치고 일어선 중국을 잘 살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나는 부유하게 만든 기틀을 마련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번째 흔히 말하는 시진핑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이제 중국을 강하게 만든다. 부유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부국하고 나면 강병으로 가잖아요. 이제 중국을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대국.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쪽에서 보면 이제 패권 국가로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크게 이제 세 명의 인물식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어떤 그 각 정권인마다 내세우는 일종의 국정 구호들이 있잖아요. 국정 목표. 요 말들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그 등소평 입장에서는 중국은 앞으로 100년간 도광양해를 해야 된다. 빛을 숨기고. 예. 아, 칼을 숨기고인가? 뭐 빛을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잘났다. 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숨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은인자중하면서 실력을 키워라. 도광양해라는 것은 일종의 잘났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끊임없이 난 아직 모자라다 하면서 계속해서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계심 같은 거를 안 드러나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국에서 가장 어떤 일반적인 개인의 처세운으로 칠 때 최고로 치는 게 난득호도라는 말을 쓰거든. 네? 난득호도. 난득호도? 정판교라는 예전에 문인이 했던 말인데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체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는다는 거죠. 난득호도라는 거. 그러니까 호도하다는 거 우리 호도 알잖아요. 뭐 네. 어떤 사태를 막 호도하다 이런 게 하듯이 어리석음을 얻기가 더 힘들다. 일부러 어리석은 척하기가 네. 나랑 비슷하네. 어리석어 당신은 그냥 어리석어. 너무 힘들어. 이걸 빛을 감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감춰도 된다고.
난도 고도형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등소평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체제든지 경제 발전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일 것 같아요? 필수적인 요소요? 경제가 발전하고 싶다. 우리가 상거래를 해야 된다. 우리가 거래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돈. 아니 돈인데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그 갑자기 휙휙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뭐 1억에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약하고 나서 슬리는 순간에 갑자기 1분 만에 안 된다. 1억 5천 내놔. 이러면 계약?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경제 발전에 안정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갑자기 지금 거래 쓰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에이 몰라 그냥 째버리고 난 몰라 소송하면 아니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그 받침이 안 받쳐주면 불안정이 돼버리면 경제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네.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치적 안정성을 가장 크게 보거든요. 투자를 할 때 그 해외 투자자든 돈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게 휙휙 바뀌어가지고 불안정하고 이럴 땐 절대 돈을 투자를 안 한단 그 말이죠. 나라에서 갑자기 정치 쿠데타 일어나갖고 그렇죠. 뭐 민간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그러면 그런 회사는 그런 나라는 투자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가고 정권이 예를 들어 휙휙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런 정책을 썼는데 갑자기 180 반대가 되는 정책을 쓴다. 이래 되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라든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안정성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안정성을 가지려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서 그러니까 안정성이 참 투자에서는 안정성을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소평 입장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안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 국가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주변 국가 부딪히지 말고 난득호도 조용조용하게 좀 얻어맞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리용장 했지 않습니까? 리용장에서 성천국번이 들려준 말이 그냥 좀 얼뜨게 보여라. 너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렇게 해야지 너가 바라는 바를 얻어낼 수가 있다. 자꾸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고 야, 그 너 지금 나를 모욕했지.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시비 걸었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뭐가 되겠냐 이거지. 계속 그건 날 이쪽하고 싸움하고 저쪽하고 싸움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다 기억하고 있대. 그냥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냐. 네네네. 그래서 그걸 강조했는데 그게 이제 등소평의 등소평의 동학양해를 강조했던 네. 거고 그래서 그 이제 장점인 같은 경우는 그걸 나름대로 충실하게 이어받은 거죠. 네. 그래서 장점인 같은 경우는 충실하게 이어받았는데 그 경제가 또 발전하다 보니까 또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점인 이후에 등장했던 후진타워. 후진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평굴기. 근데 굴기란 말도 처음에 성장 이런 말 안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평화롭게 그냥 발전하겠다. 평화롭게 부상한다 이런 말 하면 이게 결국은 뭔가 부상하는 거니까 주변국하고 부딪히지 않느냐. 그래서 화평굴기 했다가 좀 그것도 좀 더 약하게 화평 그냥 발전 정도, 성장 정도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화해사회 해가지고 우리 같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서부 쪽도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이 동부 해안지대하고 저 서부 같은 경우, 내륙 같은 경우가 차이가 많이 격차가 나죠. 많이 나니까 그런 좀 이제 계급의 어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한 20년 가다 보면 이게 결국 거점 지역은 발전하고 거점 지역 아닌 지역하고 이 지역 격차라든지 계급 격차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또 조화로운 화평하게 성장하는 그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시진핑 이후로 등장하면서 생겨난 게 이제 결국 대국 굴기인 거죠. 우리 이제 대국으로 부뚝 세야겠다. 네.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후진타오 때 후진타오 10년간 경제 규모가 GDP 규모가 8배 성장했어요. 사실 경제적인 규모의 어떤 경제는 그 후진타오 때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중국몽을 강조했잖아요. 이제 중화민족의 꿈을 이루겠다. 이게 상당히 좀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했죠. 네. 거기에다가 또 대국 굴기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대외 정책이 뭐 이런 거. 1대1로라든지 신형 대국 관계론. 이 신형 대국 관계론은 뭐 거칠게 말하면 이 태평양 이제 미국 다 먹지 말고 우리 좀 나눠 가지자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신형 대국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자 지금 미국의 그
전함들, 군함들이 중국의 그 영해에 우리 국제법상 이제 딱 그 영해 말고 바로 한 몇십 해리에서 그 왔다 갔다 훈련하고 이제 정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미국의 함정이 아니 중국의 함정이 미국 캘리포니아 한 앞바다 몇십 해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맞잖아요. 니네는 들어오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목표가 미국 함정을 본토에서 200일 밖으로 몰아내는 것들이 네. 사실 1차 목표죠. 근데 그것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네. 근데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 이제 루트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전 여러 가지 그걸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82년에 이제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개념이 나와요. 그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해상 방어선을 그 사람들 이름을 도련선이라고 불러요. 해상 방어선. 해상의 어떤 방어선을 도련선. 섬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일랜드 체인. 네, 도련님은 아니고요. 네, 도련님은 아니고. 도련선. 그 제일 도련선이 뭐냐면 이제 가장 1선이죠. 1차 방어선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치면 일본의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말레카해 요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1차 자기들 도련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이게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거죠. 짱 먹어야 되겠다. 여기서는 짱 먹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자기들도 물건 팔고 석유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싸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80년대 초반에 그 작전 개념이 나왔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제2도련선이 있어요. 좀 더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네. 제2도련선은 어디냐면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일본의 저 남서쪽, 남동 쪽이죠. 일본 기준으로 일본 남동 쪽인데 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시작해서 괌, 사이판, 거기까지 가요? 네, 여기까지 괌, 사이판 해가지고 저 인도네시아까지. 그게 제2도련선이에요. 너무 많이 먹는. 그게 결국은 그렇죠. 반인 거죠. 오, 태평양의 반이죠. 그래도. 그렇네요. 그러면 결국 그 신형대국 관계론도 바로 그는 군사 전략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몽이 주변국들을 볼 때는 썩 아주 안심하기 좀 그런. 아니 뭐 주변국 입장에서는 사실 어차피 그건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권리일 수 있는데 네. 근데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태평양이라든지 인도양을 자기 일종의 앞마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 태평양 함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태평양 함대를 작전 임무를 인도양까지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넓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보면 네. 상당히 지금 중국이 2012년 이제 시진핑 체제 이후로 이 책이 이제 2011년에 나왔는데 이 책의 예상보다도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게 좀 더 공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바로 마오쩌둥의 이 일련의 생각 속에서 키신저가 분석한 것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네. 우리가 저 인물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마오쩌둥. 네. 이제 마오쩌둥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 참새 몇 천만 마리 죽였던 네네. 그거가 제일 기억이 남고요. 이분이요? 참새를 죽였어요? 그렇죠. 죽였죠. 왜요? 참새들이 자꾸 그 곡식 나달들 먹으니까 네. 지금 우리 인민들 먹을 것도 없는데 뭔 참새들이야? 참새 다 죽여. 네. 다 죽였어. 네. 그랬더니 이제 막 무슨 저 벌레들이 막 창궐을 해갖고 그렇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은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뭐 몇 천만이 죽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네, 그게 바로 결국 뭐 대약진 운동이라고 네. Great Leap Forward 해가지고 립이 도약이잖아요. 네. LEAP, Great Leap Forward. 그러니까 대약진. 우리가 크게 한번 도약을 해버려가지고 네네네. 뛰어넘자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1950년대. 자, 중국이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참 특이한 사람인 게 나라를 세운 지 1년 만에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과 싸움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예. 49년 10월 1일에 건국했는데 1950년 바로 9월 달에 이미 개입을 해버렸단 말이죠. 자기네 나라 챙기기도 바쁜 그럼요. 시기에. 그런데 이게 전혀 상식을 항상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데 네. 그 또 50년대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자 지금 말씀대로 이제 58년에 대약진 운동을 본격화하면서 처음에는 15년 안에 이제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우리가 확보하겠다. 중국이요? 중국이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년도 필요 없고 3년 안에 우리 영국의 철강 생산량을 추월하겠다라고 목표를 딱 제시를 한 거예요. 꿈은 높게 가질수록 좋다 그랬어. 아니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꿈은 높게 가진 건 좋은데 우리가 이 책에 키신저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그 자연과 경제는 그 법칙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의지를 강조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강조하더라도 자연과 경제는 그 법칙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렇게 키신저가 멋지게 말을 하는데 자연 법칙과 경제의 법칙을 우리가 주관적 의지와 기대로 아니야. 우리의 인민의 의지와 인민의 피와 땀으로 할 수 있어. 그건 없다 이거죠. 내후년에 우리 GDP 1인당 10만 불 네. 하자고 목표 잡는다고 되겠냐고 그게. 우리 100만 유튜브 100만 가자고. 그건 할 수 있지. 그거는 그건 할 수 있지. 그건 왜 돼? 그걸 이거랑 뭐가 달라? 그거는 이미 이제 우리 그거는 법칙으로 우리가 못 한다는 건 아니죠. 우리의 의지가 그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실은 마오쩌둥의 여러 가지 철학이 이제 모순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격대 이론. 그러니까 이 현장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럼 뭐 왜냐하면 국민당 그 군대는 미군의 무기로 무장됐고 그 군수라든지 보급에서는 완전 천양지차인데 결국 이겼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역시 승자의 저주라든지 한번 이겨본 경험이라는 게 아주 이게 나중에 국가를 다스릴 때는 상당히 위험하게 작용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괜히 어설픈 그 승리 하나가 나중에 아주 패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참새를 잡아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철강 생산량 늘리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 아니 멀쩡한 농기계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쇠를 만들어야 되니까 철강열을. 그래서 아니 근데 그때 먹을 것도 부족했을 텐데. 예, 그리고 농기계나 이런 게 좋은 철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철강량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목표량을. 그러니까 동네마다 전부 다 일종의 용광로를 작은 용광로 고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녹여요? 녹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철도 불순물이 어느 정도 섞였냐 이런 게 다 순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냥 막 다 섞여버리니까 철강은 나오는데 이거 쓸 수 있는 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를 들어 다 녹여버리니까 농사 지으려도 이게 도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만약에 목표량을 달성 못했다 이러면 다 또 잡아가요. 자천되고 네. 문책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리는 거예요. 자, 목표량 100%, 120% 달성했습니다. 아닌데도 아닌데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관료주의거든요.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중앙에서 볼 때는 목표량 달성했고 이번에 곡식도 많이 나오고 철강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 소련에게 여러 가지 예전에 지원을 받고 원조를 받은 거에 공짜가 없거든요. 네. 다 갚아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식량을 가지고 저 소련에 상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 생산된 예를 들어 가지고 곡식이 한 500만 톤이나 칩시다. 네. 그럼 여기 이 사람들도 지금 뭘 실제 생산된 게 500만 톤인데 중앙정부에 1000만 톤, 1500만 톤으로 생산된 걸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500만 톤을 소련에 이제 상환해. 나머지 먹을 게 없죠. 그리고 또 지금 말대로 참새가 그렇게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대학진 윤종에서 어떤 철제 기구를 다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대학진 운동 3년 하면서 다 죽었겠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4천만, 일각에서는 2천만. 하여튼 20세기에 가장 최악의 어떤 가장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죽은 거는 1등이 바로 그 대학진 운동 시기였다라는 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은 말 그대로 중국을 통일하기도 했는데 완전 박살낸 사람이에요. 너무 근데 이렇게 존경을 해 사람들. 그게 있잖아요.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게 박살이 나니까 이게 책임을 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 큰 일을 했지만 1인자여도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물러나게 되고 본인도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선 후퇴를 하겠다. 젊은 세대에게 시키겠다. 그래서 자기 이제 후계자로 유속이라는 사람하고 등소평을 이미 내정을 해요. 네. 등소평이 바로 총 역할을 합니다. 그 총석 역할을 하고 유속이는 국가 주석을 하면서 두 명이 쫙 가는데 이렇게 가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밀리는 거 같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딱 한 4, 5년간 쉬고 있다가 딱 이게 숨을 죽이고 있다가 66년부터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모든 거를 다 타도해버리자. 사령부를 타도하라. 뭐 이런 아까 말씀 조반유리 사령부를 타도하라. 그 사령부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공산당에 잘 나간 사람들 다 때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6년부터 이게 막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엄마보다 낫게 되고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게 되고 학생들이 교수보다 낫게 되고 그 당시 전 세계 파견 나가 있던 중국 외교관을 다 소환시키고 전부 공장으로 보내고 전부 농사짓게 보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전복시키는군요. 네, 그러니까 혁명을 꿈꾼 사람들은 여기 중국에서 이제
정말 우리 이상향이 실현된다. 지식인은 농부에게 배워야 된다. 지식인은 공장 노동자에 배워야 된다. 우리 사회주의의 꿈이 여기서 실현된다. 와. 당시 소련은 오히려 관료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수정주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야 여기 마오 주석이야말로 우리의 인류의 유토피아를 실현할 위대한 거인이다. 얘가 어마어마한 이제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래도 마오쩌둥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 선동하고 이런 건 굉장히 잘했나 보네요. 이런 게 잘 먹힌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합니다. 켈리 키신저가 마오쩌둥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오쩌둥하고 이제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자기. 언제쯤 만난 거예요, 이거는? 그 마오쩌둥을 만난 거는 이제 그 71년에 네. 극비리에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파키스탄의 제공하는 비행기를 가지고 그 파키스탄 휴식지 휴양지에서 48시간 쉬는 다 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극비리에 날아간 거예요. 키신저가. 네. 그래 가서 이제 72년 2월달에 닉슨이 올 거를 미리 사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난 얘기 나오는데,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 이제 닉슨하고 같이 처음 만났을 때 딱 그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 중에서 박사는 우리 키신저 박사밖에 돼 있냐? 이 양반 보고 오늘 우리 연사를 시키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묘하게 그러니까 주변 이제 자기 일행들 갈라치게 한다 이거죠. 갈라치기. 대통령의 주가 돼야 되는데 닉슨인데 요 박사님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약간 예, 띄워주면서 항상 그렇지만 어느 자리든지 자기 2인자, 자기 비서가 너무나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는 1인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보스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손님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아주 그 게임을 잘하더라 이거죠. 그래요. 초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 그게 일종의 외교술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마오 같은 경우는 그 평생 이제 결혼을 4번 했죠. 네. 결혼도 4번 하고. 사실 마오쩌둥은 뭐 물론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사생활 말하기 전에 마오쩌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존경을 받냐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화대혁명은 나라가 진짜 없어질 뻔했어요. 없어질 뻔했어요. 진짜 그렇죠. 왜냐면 모든 기능이 다 마비돼 버렸잖아요. 관료 기능, 교육 기능. 제가 그때 말씀드린 66년부터 그 까오카오라고 그 중국의 대학 입시가 있는데 수능 같은 것 그게 10년간 안 치러졌어요. 대학 그 세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대학 공부를 못 한 거예요. 이 문화혁명이 몇 년까지예요 그러면은? 66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마오 입장에서는 72년에 대충 이제 그 다시 등소평을 좀 불러들이고 수습을 시켰지만 또 1년 만에 쫓아내고 그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6년까지 죽을 때까지 갔다 와가야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문화대혁명이 남긴 좋은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도 하고. 10년이네 진짜. 그 10년 동안에 이제 비판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가 여러 가지 혐의로 가 있는 보시라이 같은 경우도 그 자기 부친이 보이보라고 아주 중요한 그 당시 부총리라고 있는데 그 다 전부 타도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해가 아버지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우리 대표적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패왕별이. 네. 거기서도 이 문화대혁명 때 내가 예전에 자본가들의 뭐 첩지를 했다. 저놈 저 동성애를 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상호간에 완전히 인간성 서로 배신과 서로 완전히 모든 서로만이 갖고 있던 은밀한 비밀을 다 폭로하고 완전 관계를 다 깨버린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다 깨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친구를 고발해야 되고 배신해야 되고 저놈만 알고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정말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뭐 이건 조금 너무 좀 mondokane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진짜 이 형제 가족 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문화대혁명의 성과는 그러면? 아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배웠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문화대혁명 때 그렇게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대로 오히려 등소평의 개혁에 의해서 걸림돌이 많이 치워졌다. 그런 다시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다시 세우면 되니까 그 위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도 이 책에도 나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문화대혁명이 남긴 상처가 너무 컸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그 허삼관 멸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들. 네네네네. 그 위화 같은 경우도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잖아요. 자기 그 세대가 자기 그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에 책을 읽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읽게 하니까 책을 읽을 책이 없다 이거죠. 아니 그 문화대혁명 뭐 좋은데 진짜 문화혁명을 하려면 본인부터 아예 그 권력을 다 내려놓고 하면 나는 그치. 인정할 수 있어요. 네. 또 본인은 뭐 그 권력의 최정점이 있으면서 모든 뭐 권력 권위는 다 뭐 사라져야 된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 뭐 사실은 이제 문화 대혁명에 뭐 지금 너무 장점도 있긴 있죠.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는 이제 그 자기가 궁극 공산당을 가지고 결국 인민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네. 결국 공산당이 관료화가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관료주의화가. 이 관료주의화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대중으로 관료들의 하방이라고 하죠. 좀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배워라. 이런 것들을 취지인데 근데 그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위에서 한마디 기침을 한번 하면 밑에서는 완전히 폐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은 그 관료주의의 어떤 격차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될수록 국가의 기능이 너무 세진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 국가가 모든 걸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정보라든지. 그래 되다 보니까 이 너무나 그게 개인의 어떤 영역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국가의 힘이 커질 때 그 사실 그 관료제의 문제들을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했던 건 맞는데 그게 이제 결국 좀 비극진 방향으로 끝나게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줄줄이 펼쳤는데도 왜 마오쩌둥을 존경하느냐? 네. 네. 그 이게 대한 답변은 그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반공주의자일 수 있는 그 싱가포르를 만든 리칸유가 네네. 답을 줬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최소한 앞으로도 100년 이상은 더 통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오. 이 사람 그 네네. 사람이 90년 그 당시에도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중국 공산당과 마오의 업적이 있다 이거죠. 그 업적은 뭐냐? 중국의 봉건제를 끝장낸 공로가 있다는 거죠. 중국의 그 오랫동안 내려왔던 봉건 사회를 끝장낸 공로가 중국 공산당과 마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들은 기본적으로 마오와 공산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지점은 바로 반공주의자 리칸유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미 1990년대 자기가 보기에는 당시 미국에서 1978년 이후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이렇게 가다 보면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 네. 자유주의가 보급된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결국 중국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책 자유를 요구하면서 서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 평등은 서구적 가치 아니냐. 네. 그건 서구적 가치를 떠나서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봤는데 리칸유는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를 것이다. 최소한 그 마오라든지 중국 공산당의 주도권이 상당 기간 갈 거다라는 거 보더라고요. 그쪽에서. 그 리칸유의 친구 1킬로가 있습니다. 또. 1킬로. 커피집 사장님이죠? 네, 1킬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1킬로 커피가 100년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것 같다. 사실 뭐 커피가 요즘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소비하는 커피의 양이 김치나 쌀밥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일주일에 쌀밥 먹는 횟수가 7회 정도인데 1인당 네. 커피가 더 많아요. 16회인가 뭐 그렇게 나온대요. 그럴 것 같아요. 김치도 뭐 11회 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커피가 맞습니다. 1년 소비량이 네. 네, 뭐 정말 뭐 그만큼 커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네. 과거 쌀밥이 유명할 때는 뭐 이천 쌀밥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만 이제는 1kg 커피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1kg 커피를 넘어서는 커피를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도 드시고 계시잖아요, 정영진 씨. 1kg 커피는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콜드브루를 네. 얼음에 타서 시원하게. 물에 마시고 있는데 네. 한 잔 좀 들이키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스 커피에서 이렇게 향이 쫙 올라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보통 뜨거운 커피가 이렇게 향이 올라오는데 맞아요. 얘는 아이스 커피도 이렇게 향이 올라와요. 자, 1kg 커피 이제 여러분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1kg 커피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1kg 커피 어떻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먹으면 되냐고요? 어떻게 구매하는 구매 방법을 네, 그렇죠, 물어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검색 사이트에서 1kg 커피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팟빵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그걸로 편하게 가셔도 되고 그리고 앱으로도 출시가 됐으니까 앱으로 네. 간편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헨리 키신저가 평가한 마오쩌둥 네. 좀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으로 관료제를 잡으려다가 중국 사회를 다 태울 뻔한 사람이다. 빈대 잡으려다가 진짜 초과상관을 다 태울 뻔한 사람이다. 되게 업적에 대해서 엄청 장황하게 늘어놓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런 중국 다 태워먹을 만한 네. 뻔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오쩌둥 휘하의 간부들은 항상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삶을 평생 영위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들. 그 스탈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탈린 때도 항상 요 계급이 올라갈수록 언제 같이 한꺼번에 다 삭슬이 당한다. 이 끊임없는 그 어떤 숙청과 어떤 그 뭔가 태진의 어떤 반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마오가 밑에 애들을 늘 그렇게 들들 볶았던 거야? 아니면 마오랑 같이 가다 보면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 같이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결국 보면 이게 중국 1인자들은 그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결국 2인자가 그렇게 쉽게 2인자의 자리를 내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네. 마오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그렇게 해서 2인자를 2번이나 해줬다가 다 결국 다 본인들이 결국 뭐 첫 번째 2인자였던 유속이 같은 경우도 결국 안 하겠다. 예, 아니 숙청을 당해가지고 결국 깨졌고 네. 두 번째 이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내세웠던 그 린벼오 인표라고 불렀죠. 인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결국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가다 탈출을 하다가 그 중국 저 북부 내몽고 외몽고 지역인가 외몽고 지역에서 결국 추락해가지고 사망을 했죠. 그게 세계의 사건이었거든요. 1971년. 일찍 2인자로 지정되는 건 안 좋은 것 같다. 맞습니다. 공격을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저 중국의 시진핑과 리커창 같은 경우도 본래 리커창이 부동의 2인자였거든요. 네. 리커창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리커창이 그 1955년생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공부를 잘하고 실질적으로 뭐 지나가던 뭐 이런 거 자동차 번호판 한 번 석 보면 40개를 다 동시에 외울 정도로 정말 천재인 두뇌였는데 그런 애는 영재발굴단 몸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 일본의 언론인이 그런 평가를 하는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야 너가 다음에 중국 주석이야. 너가 다음에 중국 지도자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처음부터 딱 그 스타트 그 레이스에 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변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마지막 최종 그 승부를 내는 레이스에서 결국 지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맨날 놀고 하나도 힘없고 계속 뭡니까 2군 3군에 있던 시진핑이 갑자기 막판에 그냥 힘을 몰아가지고 치고 나와가지고 결국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오히려 항상 처음부터 주목을 받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게 그 주시돼 있어가지고 너무 거기에 부응하다가 결정지을 때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대선 때도 그래. 대선도 항상 맞아요. 보면 너무 네. 일찍 쳐. 네. 대선 주자로 한 사람 치고 끝까지 해서 1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그건데 그 사실 뭐 마오쩌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오쩌둥도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이 21년 그 결성이 됐을 때 지식인들 위주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 그 우리가 아시다시피 등소평이라든지 그리고 그 항상 마오쩌둥의 영원한 이인자였던 저원라이 여기도 다 프랑스 유학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시골 후난성 출신의 사범대를 나왔던 그 도서관 사설을 했던 마오쩌둥이 결국 영향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이게 그 아까 그 도강량해라는 말을 그렇게 그래서 항상 등소평이 강조했던 이유가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승부를 결정하는 라인에서는 계속해서 힘을 뿌린 사람들은 승부처에서 힘을 집중을 못 시키더라고요. 막판에 집중해서 네. 한번 확 땡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를 한다. 손자병법의 사실 핵심이 그거거든요. 손자병법에서는 일단 그 전쟁을 이란 것은 엄청나게 이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신중하고 신중해야 된다. 뭐든지 그런 거죠. 신중하고 신중하는데 그러면 불가피할 때 어떻게 되느냐? 불가피할 때 다 모아야 된다. 계속해서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절대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이거죠. 손자병법 유명한 대목이 나오는데 저 백장에 저 폭포에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그 한 포인트를 이제 깨 부수듯이 물이 그냥 저 백장이 몇 미터입니까? 몇백 미터에 그 물이 그냥 일시에 쏟아져가지고 밑을 깨 부숴버리듯이 그렇게 단기간에 집중해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사실 손자병법의 그 핵심들이 그런 걸로 나옵니다. 이게 다 정치하고도 많이 연결됩니다.
이성을 유혹할 때도 네. 너무 막 시간 길게 아 끌면서 초반부터 막 힘 빼면 안 돼. 공들이고. 예, 그치, 그냥 그치, 설레발치로 안 돼. 그치. 예, 조용히 가다가 한순간에 몰아붙여. 정신 못 차리게 휘몰아쳐야지. 네네네. 그래야 성공을 한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견디잖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그러니까 몰아붙이고 이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마오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진시황이라 했잖아요. 음. 그 진시황을 예전에 젊었을 때 봤던 어떤 그 신하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못한다. 이 사람은 생김새도 이렇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사람 옆에 있다가는 내 생명 보존을 못하겠다. 이게 도망쳤다가 다시 진시황이 데려와서 다시 일을 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네. 다들 이렇게 옆에 같이 있다 보면 견디낸 사람이 없어요. 그 저원나이조차도 네. 그렇게 평생을 그 보좌역 우리 지난 예전 시간에 그 조직의 성세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도자가 가장 얻기 힘든 인재가 보좌역이다. 참모라든지 뭐 부서장 이런 거는 오히려 얻을 수 있는데 정말 뒤에 숨어가지고 굳은 일 다 해주고 욕도 먹어주면서 그 정말 2인자가 될 수도 아니 다음 후계자가 못 되지만 그래도 다 받쳐주는 사람. 네. 그게 바로 저원나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 저원나이조차도 사실은 이제 그 결국 마지막에 내쳐버린 거죠. 그 정도로 냉혹한 사람이었던 거죠. 덩샤오핑도 거의 그렇게 내쳐질 뻔하다가 다시 덩샤오핑도 한 두세 번 내쳐졌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 세 번째도 완전히 내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날릴까 했는데 마지막 불러가지고 이제 보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 덩샤오핑의 장점이 평소에는 우리가 보면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웃는다거든요. 덩샤오핑이요? 예, 네. 기본적으로 웃는 얼굴 위스남한테. 네.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결론을 내렸다. 저놈을 살려주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 웃는 얼굴이 너를 살렸어. 뭐 이런 나중에 뭐 이거는 웃거나 말거나 하면 네, 그만큼 그게 중요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사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사실 뭐 그 네 번째 부인이었던 강청 부인도 죽였어요? 에이. 죽였던 게 아니라 네. 네 번째 부인도 이제 신임을 줬다가 거뒀다가 이런 식으로 아. 근데 4번씩이나 결혼한 이유는 뭐예요?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요. 아니. 영웅어색이라고. 이혼을 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알기로 이제 부인 둘은 이제 병사를 사별- 했고 세 번째 부인은 아주 혁명가 같은 부인이었는데 그 연안에 이제 그 대장정이라고 네네네네. 그 1년 1개월을 정말 12,000km를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안에 갔는데 거기서 또 맨날 바람 피고 하니까 마오쩌둥이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이 그 됐다. 이제 바람핀 상대가 뭐 배우들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너는 도대체 혁명을 하는 거냐 뭐냐 너하고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세 번째 부인하고도 사이에 애도 많이 나왔어요. 6을 낳았나 그런데도 그래요? 8년간 6을 낳았나 그래서 8년간 6이면 하여튼 참 뭐 그렇게 했는데 아. 워낙 코색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저도 사실 예전에는 이제 지도자의 어떤 사생활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었는데 그 모택동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사실 마오쩌둥의 그 개인 의사죠. 네. 주치 여러 명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의사가 이제 책을 썼거든요. 중국 사람이에요? 바로 그 마오쩌둥, 예, 중국. 와. 근데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본토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썼던 건데, 그러니까 공산당에서는 이거 완전히 자본주의의 음모다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지만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폄하할 건 아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하는데 그 책 내용 보면 그 사생활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참 뭐야? 많아요. 어떤 거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딴 거보다 평생 이를 안 닦았거든요. 양치하는 걸 거부해가지고. 아니. 왜요? 아니 뭐 저 대장정 할 땐 그렇다 치고 평생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중국 남부 여기 후난성, 호남성이죠. 그 출신인데 그 당시 중국 농부들이 뭐 이 닦는 습관이 없고 요 찻잎 같은 거 그냥 씹어가지고 그냥. 아 원래. 뭐 그럴 수 네네. 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를 안 닦으니까 이가 이제 충치가 되고 네. 또 이가 변색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 나중에 그 아무리 해도 안 닦고 뭐 스케일링 이런 거 주고 안 하려니까 결국 뭐 그냥 막 물 같은 거 약간 찬물 우려가 한번 뱉었나 그 정도 하니까 말년에는 이가 좀 빠지고 이래 되니까 이거 사진 찍을 때 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 네, 안 안 나오게. 나오게. 근데 왜 안 닦았냐고요? 그게 이뿐 네. 아니라 네. 그냥 몸 자체를 닦는 걸 이렇게 목욕하는 걸 싫어했어요. 평생 목욕을 안 했다는 수영은 한번 했는데 목욕 자체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왜 그러는 뭘 거예요? 공부증 있으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 루이 뭐 누구도 그랬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중국에 아까 그 2인자로 아니 그 후계자로 지정되었던 그 린바오 같은 경우도 이 물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물하고 바람 이런 거. 근데 그 사람은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 신경에 약간 손상이 와가지고 그 과정 이후로 이제 물을 싫어하게 되는 약간 공수 증상. 그거 그러니까 그 양반도 근데 본래 하여튼 씻는 거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왜 안 씻는 거예요, 정영진 씨? 음, 그 안 씻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해요. 일단 뭐 제가 마오쩌둥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본인이 이제 영웅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네.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네. 씻는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걸 이제 중시한다고 이제 네. 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뭐하러 이걸 씻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씻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스스로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나는 넘버원이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예전에 제왕무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 왕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치 부끄러 왕은 그냥 침을 뱉든 사람들 보는 데서 용변을 보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은 말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시근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제왕무치.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게 법이고 질서라는 거죠. 네. 내가 만드는 게 그 어떤 그 프로토콜을 만들기 때문에 의전 이런 거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마. 근데 이성들이 좀 안 좋아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죠.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존경하는. 씻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도 이제 이제 의사가 생식기 쪽은 좀 씻는 게 안 좋겠냐. 그랬는데 이거 마오가 이제 아주 책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자기는 씻고 있다고 매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는 씻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하시네. 정말 너무 야해요. 아니 제가 책에 나온 내용.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그 이야기도 있죠. 약간 성병을 알았는데 문제는 이제 성병이 그게 남자한테는 별로 치명적이지 않고 그 이제 상대 여자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데 자기는 괜찮으니까 치료를 끝까지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못한 것도 아니고 거부한 네,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이분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죠? 뭐 그래도 1893년에 출생을 해가 1976년에 사망했으니까 뭐 우리 그죠? 거의 뭐 여든 우리 나이로 84이니까 그 옛날로 치면 아주 장수한 편이죠. 그래요? 예, 그렇죠. 아주 장수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좀 그런 어떤 그 개념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들하고 좀 달랐고 뭐가 달라도 그러니까 의사가 참 힘든 거죠. 의사들이 좀 힘든 거죠. 좀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또 약은 또 그러니까 독특한 치론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이제 60이 되면 성생활은 끝난다. 네. 근데 나는 영웅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약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즘 같은 비아그라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데 잘못하면 더 안 좋으니까 그 장백산 인삼, 그게 백두산 산삼이잖아요. 그런 거를 뭐 이 의사가 이제 계속 공급을 해서 효험을 좀 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참 근데 뭐 그거 자체도 있습니다만 그게 참 엽색 행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여인들하고의 어떤 엽색 행각이 좀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오죠. 아 그래요? 네, 특히나 이제 젊은 시절에 아까 말한 배우나 작가와 있었는데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이후로는 지방을 순찰하고 이럴 때 이제 무도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 무도회는 이제 혼자 있는 거죠. 남자는 자기 혼자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을 섭외를 해놓으면 너무 싫어했대요. 왜요? 싫다 이거죠. 이제 어린 아이들이 좋다. 어린 소녀들이 순진하고 그래가지고 특히 또 그 소녀들 중에 아주 적극적인 소녀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 친구를 오늘 데리고 오라 이래가지고 그 소녀가 나중에 그 마오쩌둥에 완전 개인 비서식으로 돼가지고 요즘쯤 문고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고리를 할 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당시 중국 70년대 그 마오쩌둥 죽기 한 2, 3년 전에 이 여비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여비서가 잠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중국 총리가 깨우지를 못해갖고 여비서를 못 깨워가 결국 보고를 못하고 돌아갔다. 이 정도로 그 위세가. 아니 그때 이제 만난.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1인자였어요 마오쩌둥은? 네. 와.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장난이 아닌 거죠. 와. 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 마지막까지 후계자는 애매모호하게 된 거예요. 화국봉이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지정이 됐지만 네. 그 화국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오쩌둥과 동양이고 이 사람은 아무 파벌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마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네가 제일 안심이 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자기 네 번째 부인 강청을 포함한 사인방이라는 문화혁명을 주도한 세력이 있고 이 사인방에 좀 반대되는
지금 형성되지 못했지만 좀 군부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었고 여러 세력이 있었는데 화국봉이 됐죠. 그래서 화국봉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중앙의 어떤 정치에 있어가지고 필요했던 정치력 이런 건 없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화국봉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사인방을 잡아들인 것.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등소평의 길을 열어준 게 사실 화국봉의 가장 큰 업적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네. 사실 그런데 뭐 마오쩌둥의 이런 사생활 같은 경우를 보고 있으면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제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황제였다는 거죠. 황제니까 그걸 일반적인 우리 개념으로 보면 사실 중국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자,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죠. 신해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912년에 청광조가 이제 망했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12년에 망했지만 그 위에 이제 중화민국이 만들어졌어요. 1912년에. 네. 그렇지만 중화민국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손문 선생이 네네. 순원 선생이 처음에 대충 그 올랐지만 6주 만에 이거 군이 그래도 힘을 가진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왕조사를 끝장내자 해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위안스카이 원세계에게 이제 그 자리를 넘기거든요. 그 원세계가 일종의 대통령 역할을 하다가 욕심이 났나 봐요. 1916년에 자기가 황제 자리를 선언하거든요. 왕실을 자기가 다시 만들겠다고. 나폴레옹처럼. 그런데 결국은 얼마 못 가가지고 결국은 그 뭐 1년도 안 돼가 다 망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중국 사회가 완전 혼돈의 연속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군벌들이 막 지방마다 이제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북쪽에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말하는 북양 정부 원세계 쪽의 어떤 군대를 통해 가지고 됐던 대표적으로 이제 결국 그 만주를 기반으로 했던 동북을 기반으로 했던 장장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장쩌린. 네. 그 사람이 이제 북양 정부의 이제 일종의 그 총책임자가 주권자가 되었고 또 이쪽에는 이제 국민당 정부, 국민정부라고 하죠. 순문 선생, 그 순원 선생, 손문 선생을 주도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장개석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국민정부 이렇게 막 군벌이 근데 그것도 뭐 그거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벌들이 이제 일종의 춘추전국 시대에 펼쳐졌는데 그렇게 하다가 1924년에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요. 그 당시 코민테른이라고 전 세계 공산주의자 연맹에서 중국 공산당에 지시를 내려요. 야 너희들은 지식인들 위주 아니냐. 너희들이 다 개별적으로 국민당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국민당 중심으로 혁명을 해라. 그래서 공산당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국민당 힘이 세졌죠. 네. 그래서 그 학교가 만들어져요.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같이 군사학교를 만들어요. 황포 군관학교. 네. 그걸 만들어가 교장이 바로 장개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다음에 정치 주임이 바로 저우원라이가 되는 거예요. 국공합작이 1차 됐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장교들이 만들어지고 군대가 이제 양성되잖아요. 그래서 1925년에 손문 선생이 돌아가시고 1926년에 장개석이 이제 북벌을 하자. 이제 우리가 중국 통일을 해야겠다고 쫙 북벌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네네네네. 이제 하겠다. 근데 1928년에 바로 그 당시 중국 동북지방 북양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장장님이 일본이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그 장장님이 가고 있는 차를 황고든에서 폭발을 시켜버려요. 폭사예요. 그래서 장장님이 폭살을 하고 그 아들인 장시랑 장항량이 자기가 이제 그러면 아버지를 뒤를 이어가지고 그 동북 만주지방과 다 북쪽 북경 쪽을 다 자기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린단 말이죠. 어떤 결단을 내냐? 역치라고 하는데 김용욱 선생이 그 책을 재밌게 잘 썼는데 그 과정을 역치라고 깃발을 바꿔 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북양 정부로 있었는데 오늘로 깃발을 바꿔 달고 국민당의 깃발을 가겠다. 그냥 바로 헌납을 한 거예요. 진상을 한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국민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중국은 이제 국민정부가 성립된 게 이제 바로 그 28년 황고든 사건 이후로 장시랑 역치하면서 이제 국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장악력이 약했고 그 와중에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이제 결국 만주 32년에 만주국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서로 그 있던 것들이 같은 거죠. 그 와중에 어떻든 뭐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 과정을 보면 결국 뭡니까? 이 과정이 끊임없는 내란과 혁명과 반란과 막 이런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적이라든지 이런 걸 시민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받을 기회라든지 이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왕조사에서 왕조사를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혹자는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도 사실상 마오쩌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신이나 황제였죠. 그럼 신이나 황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아까 제왕무치란 말도 하지만 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이건 서로 보니까 완전히 핀트가 서로 안 맞지 않느냐.
본인도 별 네. 생각이 없었고 보는 사람들도 그리고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검증은 안 됩니다만 근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좀 인륜적으로도 안 맞는 경우도 많았고요. 아, 좀 그래요? 예,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자매를 같이 불러 이건 좀 끊고 근데 하여튼 참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자기 담당 간호사 뭐 일하고 또 섬싱이 일어나고 부인이 방문을 여니까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데 막 부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그냥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사생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했 혹은 복잡했던 네. 아니지 우리 시선에서는 복잡한 거지만 그 사람 시선에서는 당연한 거. 복잡한 게 아닐 수는 있겠네요. 네. 아니 근데 중국에 사실 뭐 예제닝 이렇게 중국 그 당시에 그 대장정에 참가했던 네.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결혼을 대부분 5번 6번씩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중국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기준이 좀 달랐겠죠. 예, 여튼 마오쩌둥에 대한 뭐 평가 여러 네. 이제 자료를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해주셨고요.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네. 마오쩌둥이란 이제 거대한 산하나 해결, 그 다음에 등소평 뭐 네. 이후 후진타오, 시진핑, 뭐 강택민 등등 네. 여러 사람이 좀 나올 텐데 네. 그 지도자들은 저희가 이어지는 4부에서 최종 정리하고 오늘 무조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